네, 안녕하십니까. 구매 물류직무. 지난 시간 구매 직무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물류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게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말이 많이 긴장되는지 떨리네요. 왜 이렇게 떨리냐면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마지막 한 5년 정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외 영업에 이어서 이 물류직무를 제가 심층적으로 다뤄봤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하다 보니 좀 말이 떨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물류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요 밑에 지금 자막으로 이렇게 깔리죠? CDC, JOB, 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면은 꼭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이 방송 말미에 저희 CDC 캠퍼스 카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질문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물류. 이제 오늘 물류 직무에 대해서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류 직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뭐 특수한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특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근데 물류 직무라는 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기업에서 왜 물류 직무라는 걸 두고 있고, 또는 3PL 업체 같은 데서 왜 물류 업종이 생겨나고 있는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OTRQ를 통해서 고객사에게는 신뢰를, 그리고 우리 회사 또는 우리 고객사, 우리 화주가 되겠죠. 우리 화주에게는 손익을 제대로 가져오자. 이 포인트입니다. 자, OTRQ, 또 이상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구매에서는 TCO 관점에서 QCD라는 용어 여러분들한테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OTRQ라는 건 뭐냐면 On Time and Right Quantity를 말합니다. 그래서 적기에, 정량의 이 제품을 고객사가 원하는 위치와 또는 시간대까지 정확하게 갖다 주는 것을 말씀드리죠. 자, 그렇다면 물류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알아봐야겠죠? 물적 유통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물적 유통의 약자고, 실제 물류에서 이 5대 핵심 요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물류를 지원한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수송,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고 나면 출하가 되고 나서 그걸 컨테이너 박스에 트럭에 실어서 가죠. 그래서 어떤 창고에 도착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한번 내리죠. 그걸 하역이라고 합니다. 내렸으면 그 다음에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자, 보관.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발을 한다, 수출을 한다 했을 때에는 한국은 20피트 컨테이너나 40피트 컨테이너에 제품을 싣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50피트 컨테이너라는 좀 사이즈가 다른 데에 싣겠죠. 그렇다면은 40피트 컨테이너나 20피트 컨테이너에 싣고 갔던 우리 품목들을 다시 재포장해서 50피트에다가 옮겨 담아야겠죠. 또는 포장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다시 재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놔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장.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흘러가는 거였다면은 이 실제로 제품이 수송되고 있고 또 어느 시점에 언제 어디에 하역된다는 부분, 그리고 실제 창고에 우리 제품이 몇 동에 A동에 A동 A-3층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이 화주라든지 또는 우리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제대로 체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인프라를 총 5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5가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물자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어떤 정보 등을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적기에 정량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바로 물류라고 합니다. 자, 물류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 뭐 국내로 예를 들었을 때는 뭐 디지털 프라자든지 또는 뭐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죠. 그래서 제조사로부터 유통업체까지 이어지는 물류가 있고요. 또 유통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이어지는 또 물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계별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지에서 선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뭐 부산항이라든지 또는 광양항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 이런 데 출발지에서 배를 태워서 보내죠. 자, 이걸 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LA의 롱비치 창고라는데 롱비치 그쪽 포트 쪽에 도착을 하죠. 자, 도착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미국 내에 있는 시어즈라든지 베스트바이 같은 유통업체 그 판매처에 입고가 되겠죠. 입고가 되고 나서 또 그 거래처 유통에 있는 이 창고에 보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비자가 실제로 이 제품을 구매 의사가 확정이 됐었을 때 이 부분이 출고가 돼서 그 다음에
뭐 기차가 됐든 트럭이 됐든 비행기가 됐든 배송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물류의 프로세스고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반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품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물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출발지 선적부터 해서 현지 도착까지 포트까지 도착하는 부분을 통상적으로 공급 물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처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이동 경로를 저희가 판매 물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물류라는 부분은 공급 따로 판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공급과 판매 물류를 역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리고 공급물의 적기, 정량, 아까 말씀드린 on time, right quantity로 판매 물류의 적기, 정량, 즉 공급과 판매 각각의 적기, 정량에 대한 지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OTRQ 지수가 높구나.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류 행위를 했었을 때 거기서 OTRQ가 제대로 지켜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킹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상 물류라는 건 예상치 못했던 차질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에 휩싸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해적을 만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차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차질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또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물류 이슈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미세 구간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류 주체별로 봤을 때 어떻게 물류를 또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1PL, 자사 물류라고 하죠. 우리 회사 내에 물류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자체가 우리 회사 제품을 직접 현지 도착까지 모든 부분을 관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1P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좀 발전된 부분이 2PL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도 써놨죠.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와의 관계. 즉, 그룹사라든지 계열사 내에 우리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회사 개념으로 우리의 모든 물품을 현대글로비에서 독점을 해서 저희가 완제품, 완성차가 됐든지 또는 차량의 부품별로 따로 나눠서 KD, 넉다운 방식으로 현지까지 배송을 하는 걸 말하죠. 여기서 잠깐 이제 좀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KD. 자, 보통 현대글로비스에서 신입사원을 가장 많이 뽑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CKD 직무라고 합니다. CKD라는 직무 자체는 Complete Knockdown, 즉 자동차에 들어가는 약 2만여 가지의 부품을 가장 분해할 수 있을 만큼 분해를 해서 컴플리트 완전히 분해해서 그 부품들을 따로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서 포장을 해서 박스에 실어서 현지 미국 공장으로 배송을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미국 알래바마 공장 같은 데에서 또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 공장에서 그 가져간 부품을 통해서 현지 공장에서 다시 완성차를 조립하는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자, 완성차를 배에다 싣고 갔을 때에는 가져갈 수 있는 제품 수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만큼의 관세가 만일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한국에서 그 특정 국가로 완제품을 수출하게 될 때는 또 관세를 먹이게 되겠죠. 하지만 부품을 따로,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별로 해서 따로 가서 조립을 하게 됐을 때는 관세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통의 부품을 한 컨테이너 박스에 다량으로 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현지 조립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2PL 업체는 이제 현대글로비스. 물론 현대글로비스 자체는 최근 들어서 이제 2PL을 넘어서 3PL, 그다음에 다음 보여드릴 4PL까지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이 2PL 업체로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로지텍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TV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들 또는 반도체 부품들을 삼성전자 로지텍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공급하는 물류를 총괄 지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PL 물류 자회사를 두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제 많은 회사들이 물류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를 보통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 즉 3PL, 3자 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범한 판토스라든지 또는 뭐 외국계 회사인 DHL 이런 회사들이 UPS 코리아 이런 데들이 이제 3PL 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반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물류 전반을 아예 외주 업체 전문 회사에다 위탁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왜 위탁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는지 이건 또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것만 갖고 가게 됐을 때보다 한 컨테이너 박스에 우리 거를 100%를 못 채우게 되면은 우리 다른 업종에 있는 제품들을 나머지 3분의 1이 됐든 2분의 1이 됐든 같이 채워간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 운영하는 거를 3P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모든 물류회사들, 2PL이 됐든 3PL 업체가 됐든 많은 물류회사들이 이제 사자물류라는 개념을 갖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물류라는 거는 단순하게 물류 위탁만 받는 게 아니라요. 물류 행위, 이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류 관련된 모든 정보 처리서부터 가공, 그리고 고객사에 유용한 전략, 물류 관련된 전략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3PL 역할 플러스 물류 관련된 컨설팅 분야와 IT 인프라까지 지원해 주는 거를 바로 사자물류라고 하겠죠. 대표적으로 봤을 때 삼성 SDS 같은 회사들의 물류 부문 조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CJ 대한통운에서도 이 IT 컨설팅 연구소가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위탁만 받아서 창고 운영을 해준다거나 수배송을 해주는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식품회사가 됐든 예를 들어서 외국계 식품회사가 됐든 국내 식품회사가 됐든 CJ 제일제당 물품을 CJ 대한통운이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식품과 관련된 어떤 콜드체인, 냉장물류 같은 된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갖고 있겠죠. 또는 CJ 대한통운이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 택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한국형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또는 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어떤 인프라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런 부분들을 3자 물류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직접 컨설팅을 해서 한국형 택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들어가는 부분을 바로 이 사자물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3PL이나 4PL처럼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자, 우리가 전자제품에 대해서 개발도 해야 되고 또는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는 영업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신경 쓰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도 투입이 돼야 되고요. 자금도 투입이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기술력도 투입이 돼야겠죠. 자, 그런데 이 물류 행위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또 추가로 늘어나겠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어떤 강점이 있는지 물류 비용에 대한 절감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낫지 못하러 다른 업체 껴갖고 거기다 물류비 줘가면서 운영하는 게 못하러 돈 줘가면서 대행해달라 하는 게 더 낫냐? 당연하죠. 물류 시설에 대한 고정비 부담이 없어집니다. 물류 시설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 야드 운영 비용이라든지 또는 창고 운영 비용,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즉 하역 장비라든지 공간 또는 수송 차량을 우리가 직접 구입할 필요가 없죠. 물류 대행 업체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물류 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 전문적인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류 전문 업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류 전반에 대해서 운영,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노하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만일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사라면 우리 회사에 다른 부분 신경 안 쓰고 제품 개발과 마케팅과 영업에만 신경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번거롭고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되는 물류 부분을 아예 통째로 위탁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사업에 모든 경영 자원을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관 창고에 신속한 입고 및 출고 관리, 그리고 화물의 위치 추적까지 여러 가지 IT 시스템이라든지 전문적인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고품질의 물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화주 기업에, 화주라는 건 무슨 용어냐면은,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자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라면은, 자, CJ 대한통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랑 계약을 맺게 되면 저는 이 재화, 물품의 주인이겠죠. 그래서 화주라고 합니다. 보통 광고 대행사가 우리 광고주들을 광고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물류회사에서는 우리한테 위탁 맺고 계약을 맺은 그 고객사를 화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물류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류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몇 가지 전문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FCL이라든지 LCL. 아까 제가 좀 전 페이지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햇반을 만드는 회사라고 칩시다. 햇반 만드는 회사가 꼭 CJ 제일제당만 있는 게 아니죠. 햇반이라든지 뭐 고추장이라든지 뭐 장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저희 회사가 최근에 중남미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중남미에 있는 뭐 멕시코라든지 파나마라든지 또 그쪽에 있는 아르헨티나라든지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는 제품들을 뭐 가공식품들을 햇반이라든지 장류 같은 부분들을 소스 같은 것들을 이제 오더를 받아오겠죠. 받아왔는데 저희가 물량을 다 받은 걸 취합해 보니까 두 컨테이너 반, 그러니까 40피트 컨테이너로 두 컨테이너는 저희 걸 꽉꽉 실었어요. 근데 나머지 한 컨테이너를 도저히 못 실어요.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은 빈 껍데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컨테이너를 수배해 올 때는 제품 한 개당 물류 비용이 아니라 컨테이너 하나당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 채워져 가야지 우리가 덜 억울하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A라는 회사라면은 B라는 회사 또는 전혀 다른 뭐 무슨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칩시다. 그럼 생활용품 만드는 거기에 어떤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실어야겠죠. 그러면 그 컨테이너 하나의 비용이 1,000이라고 따졌을 때 우리는 절반 실었으니까 500만 부담하면 되겠죠. 안 그랬을 때 우리가 다 못 실어도 1,000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 부분을 다른 회사에 채워주면서 거기서 부담하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컨테이너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가 원가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 이제 물류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떤 키워드들을 담아야 될지 직무에 대한 조금 더 세부 업무 내용 이해에서부터 해서 이 직무에 필요한 어떤 역량, 즉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직무에 대한 지식 또는 자기 전공에서 직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이 물류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스킬, 그리고 이 물류인으로서의 어떤 행동 가치, 성향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물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3PL 업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탁 운영을 받게 되는 업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거를 CL이라고도 얘기해요. Contract Logistics, 물류를 통째로 계약 따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무를 하냐. 말씀드린 대로 고객사의 물류 운영을 저희가 대행해서 총괄하는 업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 물류와 판매 물류와 각각 관련돼 갖고 고객사 물류센터를 저희가 직접 위탁 운영을 하거나 관련돼서 운영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요인들을 책임을 집니다. 또 판매 물류. 자, 저희가 이제 공고를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국내만 따지더라도 뭐 기흥, 군포 또 해외로 따지게 됐을 때에는 뭐 LA, 시카고 이런 데에다가 각 주요 거점에다가 터미널이라는 걸 둡니다. 즉 중간에 허브 창고예요. 만일 중국이나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데라면 뭐 남부, 중부, 동부, 서부 이런 데다가 주요 핵심 거점을 둬야겠죠. 거기에서 이제 직접 각 대리점마다 나가줘야 되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물류센터하고 이 고객사의 물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행해서 하는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조와 판매 관련된 물류를 대행하게 되고요. 또 수송입니다. 수송사업. 고객사의 공장서부터 물류센터까지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거래처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장이 구미에 있으면 구미에서 부산항까지 이 트럭을 타고 가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에서 컨테이너 야드, 부산항에 있는 컨테이너 야드, 아마 여러분들 한국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광양항 가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컨테이너들이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게 각 주인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실어놨다가 배가 올 때 바로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해서 또 직접 이제 물류센터를 그 배를 타고 가서 LA, 롱비치에 있는 항구에 또 물류센터가 있겠죠. 거기에 보관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카고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거래처에 이동되는 모든 제품의 수송을 책임집니다. 이 제품의 수송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에어,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그 다음에 트러킹, 트럭을 타고 쫙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레일,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자, 이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순서가 비행기, 그 다음 트럭, 그 다음에 기차가 되겠죠. 트럭이 기차보다 더 비싼가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LA에서부터 뉴욕까지 가는데 트럭을 타고 보통 운전기사가 2명 또는 3명이서 안에서 햄버거 먹어가면서요. 24시간을 8시간씩 돌아가면서 자면서 쉴 새 없이 갑니다. 가끔 주유소 한 번씩 들리고요. 인건비 먼저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럭을 독자적으로 아예 임대를 했죠? 하지만 기차는 어때요? 우리 제품만 실습니까?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 다 실어서 가죠.
물류비는 싸죠. 다만 정해진 시간이 있죠. 트럭은 정해진 시간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약 맺으면 우리 맘대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물류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거기에 따라서 가장 빨리 가는 게 당연히 비행기겠죠. 에어. 그 다음 트럭 24시간을 쉴 새 없이 달립니다. 그 다음에 기차, 레일 요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전문적인 용어로 에어, 그 다음에 우리가 트럭킹, 그 다음에 선박으로 갔을 땐 베슬 이렇게 용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동 지원이죠. 고객사 창고에 재고 운영해 줍니다. 자, 이제 컨테이너 야드에서 실어갖고 우리 창고로 옵니다. 그럼 지게차에다가 이제 그 제품들을 딱 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 됐든 세탁기가 됐든 그 지게차에다 제품 실어 오는데 거기에 파레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파레트 하면 그 미술 시간에 이렇게 물감 칠할 때 그 물감 쏘는 걸 파레트라고 하죠? 네, 판때기 맞습니다. 그 판때기, 나무 판때기로 돼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탁기 하나를 딱 싣고 갑니다. 쭉 가서 창고에 A동에 3층에다가 그걸 딱 넣죠. 그리고 그 위층에다가 또 이제 2단 적재, 3단 적재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보관합니다. 이런 데 있어갖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이 창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물류 전문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물류인들을 육성을 해놨고요. 또는 그 물류 창고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화 재고 운영을 위해서 전반적인 물동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물동 지원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류센터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수송, 그 다음에 물동 지원.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물류 5대 핵심 요소 말씀드렸죠. 수송, 하역, 보관, 포장, 정보.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물류 컨설팅, 3PL 영업을 통해서. 이 컨설팅이라는 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객사의 현 물류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사항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서 경쟁사보다, 경쟁 물류회사보다, 3PL 업체보다 우리가 좋은 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우리의 강점 살려갖고 거기에 맞춰갖고 개선 과제를 우리가 제안을 해줍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물류 최적화 방안을 또 제안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고객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의 시장 환경과 이런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등 여러 가지 분석해서 고객 특성을 고려해갖고 맞춤 물류 전략을 짜고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A, B, C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화주에게 계약을 따온 다음에는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운영과 지금 말씀드리는 영업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컨설팅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요.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orwarding. 이제 조금 점점 더 어려운 용어가 들어갑니다. forwarding이라는 건 뭐냐? 고객의 물자를 원하는 것까지,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 및 여러 가지 재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따왔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탁받은 화물을 최적의 운송 경로. 우리가 저기 우크라이나까지 갈 때 여러 가지 라우트가 있어요. ROUTE, 라우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는 배를 타고 저 인도양을 넘어가고 대서양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는 비행기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배를 타더라도 싱가포르에서 환적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는 배를 타고 갔다 중간에 또 철도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갖고 이제 최적의 운송 경로하고 수단을 선택합니다. 단순하게 여기서 비용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OTRQ를 따져야 돼요. 너무 빨리 갖다 줘도 안 돼요. 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창고에 너무 빨리 갖다 줬는데 우리가 4월 5일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4월 1일에 갖다 줬습니다. 제일 빠른 걸로 통해서. 그러면 4일 동안은 적재해야 되는 거기 재고관리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수량을 최적으로 운송시킬 수 있는 경로와 수단 등을 제대로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를 타고 갔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으니까 도착지까지 복합 운송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출입 통관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입 통관 및 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반 업무들을 우리가 직접 대행해서 합니다. 이 담당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고객사들의 물량에 대해서 최적의 혼재 작업. 아까 말씀드렸죠. LCL, FCL. 한 컨테이너 박스에 우리 화주들의 비용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요만큼은 세탁기, 요만큼은 B사의 전자레인지, 요만큼은 나머지 공간에다 햇반을 쑤셔 넣어서 우크라이나까지 가는데 그 화주들이 공통으로 부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끔 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요즘은 3D 시뮬레이션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갔을 때 이제 해당 창고에 적재를 잘 할 수 있게끔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도 제가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라고 하고 FCL이 Full Container Load Cargo. 그러니까 LCL 일부분만 싣고 가는 게 아니라 풀 컨테이너를 꽉꽉 채워서 싣고 가게끔 잘 조율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워딩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영업을 해와야 되잖아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상 항공 포워딩과 관련돼서 수출입 물류, 그다음에 국제 특송, 삼자 물류, VMI라는 건 뭐냐면 벤더 매니지드 인벤토리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벤더가 직접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시얼즈나 로즈 같은 유통하고 계약을 맺어서 나가는데 걔네들한테 창고 관리 맡기게 되면 걔네들이 비용 들어가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벤더, 공급해주는 업체가 야, 우리가 너네 전체적인 이 수요라든지 재고량 파악해갖고 너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잘 팔기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 창고에다가 딱 정량, 팔릴 수 있는 만큼만 갖다 놓고 또 너무 꽉꽉 안 채워놓게. 그래서 우리가 벤더들이 직접 재고, 인벤토리를 매니징하는 것을 VMI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런 3PL 업체가 대행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종합물류 서비스를 각 고객사별로 우리는 잘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꼬셔와야겠죠. 어떻게? 우리 회사의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인력 현황이라든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창고 현황이라든지 VMI 관련된 지식이나 스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제시해서 따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프로젝트 포워딩, 프로젝트 물류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무슨 뭐 햇반이라든지 가전제품, 화장품 이런 걸 싣고 가는 거는 해상이나 항공이나 기차로 가는 이런 포워딩 일반적인 건데 이 건설사는 틀리죠. 건설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동에다가 무슨 큰 정유 라인을 갖다가 우리가 건설하러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큰 장비들을 싣고 가야 됩니다. 특수선에다가 그런 프로젝트 수송선이 따로 있어요. 그런 수송선을 우리가 많은 선사들을 쫙 보고 가장 최적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갖고 우리가 선사를 수배해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갖고 그 건설사의 현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공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도착 국가의 통관이나 법규나 관행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갖고 최적의 운송 경로하고 운송 방안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류에서 프로젝트 물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될 때라도 계속해서 이 건설과 건설 플랜트와 관련된 프로젝트 물류로 계속해서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워딩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아는 택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업무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 취업 컨설팅 현장에서 학생들을 이제 물류 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어학이 되는 친구들이야 당연히 무슨 뭐 이제 포워딩이나 계약 물류 쪽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학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이면서 물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택배 쪽을 한번 지원해보자. 그럼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져요. 특히 그 부모님까지 그럽니다. 아니, 우리 애를 대학까지 보내고 고등교육까지 시켜놨더니 택배 기사를 시키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학생들도 있어요. 참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설령 택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로켓맨들도 있는데.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택배 운영은 어떤 건지 제대로 알고 한번 자기소개서를 면접 때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관리,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국내를 따졌을 때 군포터미널, 기흥터미널, 칠곡터미널. 칠곡터미널 하면 영남권, 경북권, 예를 들어서 군포터미널, 기흥터미널 하면 이 수도권 이런 데에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모입니다. 그런 터미널을 관리해요. 그래서 신규 허브 터미널에 대한 투자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여기에 어떤 땅을 얼마 공간을 만큼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가장 최적일까? 야, 우리가 대전역 인근에다가 했을 때보다 천안역 인근이 낫지 않을까? 왜? 거기 보니까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이 다 맞나? 그 일대 근처에다가 땅을 한번 알아볼까? 그래서 이런 신규 허브 터미널에 대한 위치 선정부터 투자 계획, 운영 정책, 제도, 지침 여러 가지 기준 갖다가 수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가 관리, 돈 벌려고 회사가 존재하겠죠. 효과적으로 손익을 분석하고 운영 체계에서 불필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비용이나 시간 같은 로스를 줄일 수 있으면서 자원을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원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상경계 친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위치에 정위치에 제품이 안 가 있었을 때 제품을 찾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품 파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인재와 관련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요. 또 지표 분석이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국 터미널의 지표들을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선입선출, 들어온 대로 빨리빨리 나가주느냐, 재고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데 있어갖고의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나 실적들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개선점을 찾아갖고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선정안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런 지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각각에 봤을 때 이 계약 물류, CL, 3PL, 또 이제 포워딩, 그다음에 택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택배 운영에 있어 갖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일부러 한번 쉬어간 이유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택배 운영에 있어 갖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1PL이 됐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SPC처럼 자체 회사 내에서 이제 직접 물류를 하다가 그다음에 뭐 삼립 GFS 같은 이제 자회사 물류 자회사를 2PL을 운영하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제 후배가 물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는 역할이 뭐냐? 간선 및 도급 운영. 그리고 즉 택배 네트워크에 따라 갖고 간선 언제 어디서 갈아타고 이런 부분들, 또는 우리가 그 택배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도급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운영 효율 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 또는 인력 투입 계획이라든지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는 거, 굉장히 택배에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 물류 현장의 설비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업무, 또는 물량이 증가하고 감소됨에 따라서 이 물류 기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한 쉽게 말하는 지게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소요량 분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택배를 영업을 해올 때 우리한테 택배 계약을 맺으세요라는 부분을 해올 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쟁사와 차별화된 신규 상품 개발, 물류 상품이 되겠죠. 이런 상품 개발 및 영업 지원 툴을 고객사에 화주에게 제공해줘야 되고요. 상호 윈윈, 우리 화주하고 우리하고 서로 윈윈하기 위한 토탈 아웃소싱에 대한 강점, 우리한테 맡겼을 때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특히나 어디에 대상으로 영업을 많이 하겠어요? 홈쇼핑이라든지 소셜 커머스라든지 오픈마켓의 온라인 고객사들, 이런 이커머스 같은 시장에 대해서 빨리 영업을 따와서 자, 우리 CJ 대한통운에 맡겨요. 자, 우리 한진택배에 맡겨요. 이걸 해야 되잖아요.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송되는 부분들이 맞겠죠? 자, 이거 우체국 말고 우리한테 맡겨도 잘해줘요. 더 잘해줘요. 또는 우편 사업이라든지 설치 서비스, 이케아 같은 데서 직접 고객이 갖고 와서 설치도 하긴 하지만 필요하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더워지면 여름 됩니다. 여름에 에어컨 설치하죠? 여러분들이 에어컨 사다가 직접 설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홈쇼핑이 됐든 인터넷으로 주문했든 디지털 플라자를 가든 어쨌든 설치하러 온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화된 우리가 서비스로 계약을 따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아직까지 이 중견기업이라든지 이 생산과 판매에 많이 신경 쓰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VMI, 재고 관리를 우리가 직접 챙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대행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도 이제 효율성을 제시해서 택배 영업을 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각 어떤 계약 물류하고 그 다음에 포워딩, 그러니까 해외,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택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봤고요. 자, 각각의 어떠한 역량과 자질들이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물류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현장의 용어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아르바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꼭 저 상반기, 하반기, CJ 공채 때라든지 또 범한판토스 공채 이런 때 되면은 갑자기 여러분들 우체국이나 또는 택배회사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현장에서만 용어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사들 많이 읽어보면서 어떤 용어들이 쓰이는지 알아야 되고요. 또 많은 지표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경쟁사보다 최적의 대안을 고객사한테 제안해야지만 영업을 따올 수 있잖아요. 지표 분석해야죠. 지표 어떻게 분석해요? 엑셀로 분석해야죠.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값들, 엑셀로 로 데이터들 다운받아서 거기서 피벗 테이블과 함수, VLOOKUP 같은 함수 활용해 가면서 직접 그런 물류에 관련된 숫자를 데이터로 읽어서 트렌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상황 대처 능력, 예를 들어서 물류 현장에선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배가 뒤집어지거나 또는 해적을 만나거나 또 창고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 재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빠르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정확한 정보의 전달, 물류 정보들 이런 부분들 화주에게 지금 배가 어디에 떠가고 있다는 걸 전화로 알려주기보다는 시스템으로 바로 화주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 및 설득력, 또 이런 정보를 갖고 협상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늘 물류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원가 절감, 비용 절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비용 절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사소함에서 프로세스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이 됐든 학회 활동이 됐든 팀 프로젝트가 됐든 이런 활동을 하셨을 때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동아리에서 축제 기획을 할 때 마찬가지죠. 작년 축제 대비했을 때 올해 축제 때에는 어떤 부분을 개선시켜서 조금 더 축제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또 많이 알릴 수 있을까? 그런 프로세스들을 개선시키려고 찾아봤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물류에서는 일당백을 원합니다. 택배를 하다가 글로벌 물류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학 실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OTRQ를 통해서, 온타임 라이트 퀀터티를 통해서 고객사에게는 신뢰를 제대로 줄 수가 있고, 우리 회사 또는 우리 화주들에게는 손익을 제대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는 거고요. 핵심 키워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많이 담아주셔야 될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부분들, 흐름을 읽고 예측의 정확성을 올릴 수 있다는 포부, 그다음에 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력이나 경험에서 봤을 때 사소함에서 프로세스들을 개선시키려고 몰입을 해봤다는 것들,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떤 과제를 지금까지 수행해 올 때도 현재 문제점이 뭔가를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문제를 잘 찾아내고 여러 가지 통계 툴이라든지 또는 엑셀을 활용해서 제대로 그런 값들을 측정하고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잘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시 적용시켜가면서 잘 유지할 수 있다는 본인의 과거의 경험과 관심과 앞으로의 포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아마 식스 시그마 공부하신 친구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걸 거예요. DMAIC죠. 문제를 도출, 디파인을 하고 measure, 측정한 다음에 analysis, 제대로 분석해서 거기에서 개선점을 찾아낸 다음에 improvement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컨트롤, 적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걸 말하죠. 비단 이렇게 DMAIC라는 식스 시그마가 꼭 품질에서 생산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물류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시간과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시간과 비용, 사람 이런 부분에서 최적으로 자원을 잘 활용해 갖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별화점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 잘 제안할 수 있다. 온타임, 라이트 퀀터티, 그리고 늘 협상,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뭔지 먼저 캐치해서 그걸 들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항상 추구해 왔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라면 근성. 한 번에 우리가 계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우리 회사의 셀링 포인트, 강점을 제대로 알리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겠습니다. 계약을 따오면서 성취감을 느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면접 때 어필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전문 사이트 통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CLO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신문, 카고뉴스 같은 전문 사이트를 보시고요. 거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류 용어들에 대해서 숙지하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물류 혁신 사례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아마존의 키보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그 인건비를 확 줄이고 시간을 확 줄였던 사례가 있어요. 물류 창고에서 우리가 시스템으로만 딱 입력을 합니다. 자, 뭐를 찾아와라고 딱 입력하면 그 로봇들이 알아서 창고에 몇 단에 몇 층에 몇 라인에 뭐가 있으니까 끄집어 갖고 바로 옵니다. 사람이 하려면 일일이 찾아야 되겠죠? 거기서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회사에 다트를 들어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CJ 대한통운의 다트를 들어가시면 금융한동원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면 쭉 밑에 내리면 10번의 연구개발 활동이 있어요. 한국형 드론을 최초로 개발하고 있고 최근엔 어떤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체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개발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구개발된 어떤 스킬이나 제품이나 또는 그런 인프라들을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활용하시고 영업할 때 그걸 응용하셔야겠죠. 그리고 엑셀 잘 다뤄야 되고요. 또 나머지 말씀들 쭉 말씀드렸고 물류관리 잘하는 자격증은 제가 다른 직무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물류니까 당연히 물류관리사 따는 게 좋고요. 그래서 물류관리사 올해 7월 1일 날 2017년 7월 1일 날 시험이 있는데
5월 말에서 6월 초에 딱 한 번 신청받습니다. 이게 지나가면 또 내년이에요. 연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비록 경영학과 나왔지만 물류를 알고자 노력했다는 부분이 여기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자, 이 CLO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는 친구들이야 물류만 지원하겠지만 저는 수많은 업종에 수많은 직무들을 지원하는 친구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전문 사이트를 보는데, 제가 물류에서만큼은 정말 적극 추천하는 사이트고요. 이게 비단 물류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IT,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영업, 여러 가지 지원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보면은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갖고 CLO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좀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받을게요. 아마 여러 가지 질문 와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질문 받은 건데 뭘까요? 네. 여자 많이 뽑습니까? 신입 많이 뽑습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물류 쪽에서 신입사원을 많이 안 뽑았습니다. 물류 영업이라든지 택배 쪽은 좀 뽑았었는데요. 나머지 포워딩이라든지 계약 물류 쪽은 많이 안 뽑았었어요. 자, 그리고 특히 여자도 많이 안 뽑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왜? 물동량이 점점 많아져요. 비록 지금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 부분 때문에 중국으로 물동량이 급감을 했지만 이게 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동이 많아지는 만큼 물류 인력들은 많이 필요하고,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 현대글로비스, 여러분들의 로망인 회사 중에 하나죠. 물류 회사 중에서는 얼마 전까지 정말 많이 안 뽑았습니다. 연 뭐 10여 명밖에 안 뽑았어요, 신입을.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 30명 가까이 뽑았고요. 그중에서 여자 지원생을 11명 넘게 뽑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물류 쪽에는 신입 여학생들에게도 길이 많이 열리게 됐다는 부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더 궁금한 게 있으면요. 저희 네이버에 CDC 취업 카페 들어오셔갖고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들어오셔갖고 질문이 있어요 누르셔서 거기다 질문 달아두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물동인, 물류인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강의 좀 제대로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